늦가을 저녁 차가운 바람이 산자락을 휘몰아치는 가운데 김나연은 작은 배낭을 메고 가파른 오르막길을 걸었다. 발밑에서는 낙엽들이 바스락거렸고 멀리서 까마귀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녀가 올려다본 저택은 생각보다 훨씬 거대했다. 3층짜리 양옥의 넓은 정원까지 마치 드라마에서나 봤을 법한 규모였다. 나연은 가방끈을 다시 한번 단단히 조였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동네에서 작은 분식집을 운영했던 그녀였다. 하지만 임대료 상승과 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로 결국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무엇보다 아들 은호가 희귀병 진단을 받으면서 치료비가 절실해졌다. 간병 경험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일주일씩 교대로 근무하며 그 기간 동안은 저택 밖으로 나가실 수 없어요. 간병업체 직원의 말이 떠올랐다. 대신 급여는 일반 간병의 2배입니다. 처음엔 의심스러웠다. 경험도 없는 자신에게 왜 이런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걸까? 하지만 은호의 수술비를 생각하면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병원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재촉하고 있었다. 나연은 커다란 철문 앞에 서서 인터폰을 눌렀다. 잠시 후 경쾌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새로 오게 된 간병인 김나연입니다. 아, 네, 잠깐만요. 곧 현관문이 열리며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여성이 나타났다. 깔끔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이 집의 둘째 며느리 도하린이에요. 그녀가 두 손을 모으며 정중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나연도 깊숙이 고개를 숙였다. 짐이 많지 않으시네요. 이리 오세요. 할인이 앞장서서 현관으로 안내했다. 집 안은 더욱 놀라웠다. 높은 천장에 화려한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고 대리석 바닥이 빛나고 있었다. 거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에는 값비싸 보이는 서적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다. 처음이라 당황스러우실 텐데 천천히 적응하세요. 할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아버님은 2층에 계세요. 올라가실까요? 계단을 오르며 나연은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을 힐끗 봤다. 정장을 입은 나이 든 남성과 여러 사람들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다. 아마 저 남성이 환자인 정태석 회장일 것이다. 2층 복도는 길고 조용했다. 할인이 맨 끝방 문을 열었다. 아버님, 새로 오신 간병인 분이에요. 방은 넓고 깔끔했다. 큰 창문 너머로 정원이 내려다 보였고 중앙에는 전동 침대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침대에 누워있는 한 사람. 나연이 침대에 가까이 다가가는 순간 그녀의 발걸음이 멈췄다.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다. 정태석 회장의 얼굴. 비록 나이가 들고 수척해졌지만 그 눈가의 주름과 인매는 나연이 평생 잊지 못할 사람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 20년 전 화재 현장에서 어린 자신을 구해주던 그 사람. 바로 친아버지였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나연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냥 닮은 것뿐이야. 세상에 닮은 사람 한둘인가. 아버님은 뇌출혈로 쓰러지신 후로 의식을 잃으신 상태예요. 할인이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간헐적으로 눈을 뜨시기도 하지만 의사소통은 어려우세요. 나연은 떨리는 손으로 회장의 맥박을 확인했다. 약하지만
규칙적으로 뛰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환자의 피부색이 너무 창백했고 호흡도 평소보다 얕아 보였다. 식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경관영양으로 하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주신 영양제도 함께 넣고 있고요. 할인이 침대 옆 수액거리를 가리켰다. 나연은 수액 주머니를 자세히 봤다. 투명한 액체가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다. 뭔가 미묘하게 다른 느낌이었지만 정확히 뭔지는 알 수 없었다. 그럼 이제 방을 보여드릴게요. 할인이 문을 열며 말했다. 간병인 방은 바로 옆이에요. 간병인 방은 작지만 깔끔했다. 침대와 옷장, 작은 책상이 놓여 있었다. 창문을 통해서는 정원의 일부가 보였다. 불편한 건 없으실 것 같은데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할인이 친절하게 말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가족분들은 모두 어디 계세요? 첫째 형님 부부는 해외 출장 중이시고 저희 남편은 회사 일로 늦어질 예정이에요. 평소에는 가정부 박영숙 이모가 계시는데 오늘은 일찍 들어가셨어요. 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생각보다 집이 조용할 것 같았다. 그럼 저는 아래층으로 내려가 있을게요. 필요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부르세요. 할인이 문을 닫고 나갔다. 혼자 남겨진 나연은 다시 회장의 침대로 돌아갔다. 가까이서 보니 더욱 확실해졌다. 저 얼굴은 분명 기억 속의 그 사람과 같았다. 나연은 7살 때 화재로 어머니를 잃었다. 그때 불길 속에서 자신을 구해준 소방관이 있었다. 그가 바로 친아버지였다. 하지만 그 후로 아버지는 자취를 감췄고 나연은 고아원에서 자라났다. 설마 이 사람이... 나연의 마음이 복잡해졌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사람을 많이 바꿀 수 있으니까. 그날 밤 나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회장의 얼굴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그리고 뭔가 이상한 예감이 들었다. 이 집에는 분명 숨겨진 비밀이 있을 것 같았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다.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했던 이 일이 어쩌면 운명적인 만남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연이 정태석 회장의 간병을 시작한 지 사흘이 지났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수액을 교체하고 체위 변경을 도와주며 간단한 재활 마사지를 해드렸다. 하지만 회장의 상태는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악화되는 것 같았다. 이상하다. 나연은 체온계를 보며 중얼거렸다. 어제보다 체온이 더 떨어져 있었고 맥박도 불규칙했다. 간병 경험은 없었지만 뭔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때 문 밖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나연이 고개를 돌리자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왔다. 회색 머리를 단정하게 뒤로 묶었고 소박한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집 가정부 박영숙이에요.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다. 아, 안녕하세요. 김나연입니다. 영숙은 회장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회장님이 많이 안 좋아 보이시네요. 네, 계속 상태가. 혹시 평소에도 이렇게 약하셨나요? 영숙은 잠시 망설이더니 주위를 둘러봤다. 그리고 나연에게 가까이 다가와 속삭였다. 이곳에 오래 있다 보면 보지 말아야 할 걸 보게 될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무언가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무슨 뜻이에요? 하지만 영숙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급하게 방을 나갔다. 나연은 그 모습을 보며 의아해했다.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다. 그날 저녁, 나연은 회장의 저녁 수액을 준비하고 있었다. 평소처럼 투명한 액체가 들어있는 수액백을 걸고 주사기로 영양제를 넣으려는 순간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났다. 달콤하면서도 쓴맛이 도는 특이한 냄새였다. 이상하다. 어제까지는 이런 냄새가 없었는데. 나연이 수액백을 자세히 살펴보고 있을 때 복도에서 도하린과 남편 윤도경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 주가 마지막이야. 더 이상 지연시킬 수 없어. 도경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간병인이 새로 왔잖아. 혹시 눈치채면 어떡해? 할인의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묻어 있었다. 걱정할 것 없어. 어차피 일주일만 지나면 교체될 거니까. 그때까지만 조심하면 돼. 나연은 숨을 죽이고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 무엇이 마지막이라는 건지, 무엇을 눈치채면 안 된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발걸음 소리가 멀어지자 나연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 복도를 확인했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가슴이 두근거렸다. 분명 뭔가 숨겨진 일이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나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회장의 상태를 확인했다. 놀랍게도 어제 저녁에 비해 안색이 더욱 나빠져 있었다. 입술은 파래져 있었고 호흡도 더욱 얕아져 있었다. 이상해. 뭔가 잘못됐어. 나연은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그때 영숙이 방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나연을 보자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다행히 혼자 계시네요. 영숙이 문을 닫으며 말했다. 영숙 씨, 어제 하신 말씀이... 쉿! 영숙이 손가락을 입에 댔다. 여기서는 안 돼요. 나중에 따로 얘기해요. 영숙은 청소를 핑계로 방 안을 돌아다니며 나연에게 작은 쪽지를 건넸다. 나연이 몰래 펼쳐보니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내일 오후 3시 뒷마당 창고 옆으로 오세요. 혼자서요. 나연은 쪽지를 주머니에 숨기고 영숙을 바라봤다. 영숙은 평소처럼 청소를 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하루 종일 나연은 마음이 편치 않았다. 도대체 영숙이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이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궁금했다. 그리고 회장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고 있었다. 저녁 무렵 도하린이 회장의 방에 들어왔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웠다. 나연 씨, 수고 많으세요. 아버님 상태는 어떠세요? 조금 더 안 좋아진 것 같아요. 혹시 담당 의사 선생님께 연락을 드려봐야 하지 않을까요? 할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아, 그럴 필요 없어요. 의사 선생님이 이미 다 확인하셨거든요. 이 정도는 정상적인 과정이래요. 하지만, 나연 씨, 할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전문가가 아니시잖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나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할인의 반응이 이상했다. 왜 의사에게 연락하는 것을 그렇게 극구 만류하는 걸까? 그날 밤 나연은 잠들지 못하고 계속 회장을 지켜봤다. 새벽 2시경 회장이 갑자기 몸을 떨며 신음소리를 냈다.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식은땀까지 흘리기 시작했다. 나연은 급히 맥박을 확인했다. 맥박이 불규칙하고 매우 약했다. 이대로는 정말 위험할 것 같았다.
도하린 씨가 뭐라고 하든 의사에게 연락해야 해. 하지만 그때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나연은 재빨리 제자리로 돌아가 자는 척했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더니 누군가 방으로 들어왔다. 나연은 눈을 살짝 뜨고 확인했다. 도경이었다. 그는 수액줄을 확인하고 뭔가 작은 병에서 액체를 주사기로 뽑아 수액에 넣었다. 나연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도대체 저 액체가 뭐길래 이런 시간에 몰래 넣는 걸까? 그리고 회장이 악화되는 이유가 혹시 저것 때문은 아닐까? 도경이 나간 후 나연은 한동안 잠들 수 없었다. 내일 영숙과의 만남이 더욱 간절해졌다. 분명 그녀가 이 모든 상황에 대한 답을 알고 있을 것이다. 창밖으로 새벽 햇살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나연은 회장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차갑고 힘없는 손이었다. 잠깐만 더 견뎌주세요. 내가 꼭 진실을 밝혀낼게요. 다음 날 오후 3시, 나연은 조심스럽게 뒷마당으로 향했다. 가을 바람이 낙엽을 흩날리는 가운데 창고 뒤편에서 영숙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오셨네요. 영숙이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다. 아무도 안 따라왔죠? 네, 혼자 왔어요.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영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나연 씨, 이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건 느꼈어요. 특히 어젯밤에 나연은 도경이 몰래 수에게 뭔가를 넣던 장면을 떠올렸다. 역시 눈치채셨군요. 영숙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회장님이 의식을 잃으신 이유가 단순한 뇌출혈 때문이 아니에요. 나연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무슨 뜻이에요? 누군가 회장님을 계속 약하게 만들고 있어요. 오래도록 천천히. 영숙이 목소리를 낮췄다. 매일 조금씩 독성이 있는 물질을 투여해서 자연스럽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럴 리가. 나연은 믿고 싶지 않았지만 회장의 지속적인 악화와 어젯밤의 목격담이 맞아떨어졌다. 저도 처음엔 믿을 수 없었어요. 6개월 전 회장님이 쓰러지신 후부터 계속 지켜봤거든요. 영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회장님은 정말 좋은 분이세요. 저를 친딸처럼 대해주셨는데 그런 분을 어떻게, 누가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도하린 씨와 윤도경 씨예요. 영숙이 주변을 다시 살폈다. 그리고 만약 이 일이 드러나면 모든 책임을 간병인에게 떠넘길 계획이에요. 나연 씨가 위험해질 수 있어요. 나연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살인의 공범으로 몰릴 뻔했다는 뜻이었다. 증거가 있나요? 영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2층 서재에 숨겨져 있어요. 책장 뒤쪽에 작은 금고가 있거든요. 거기에 그들이 사용하는 약물과 관련 서류들이 들어 있어요. 어떻게 그걸 아세요? 한 달 전 청소를 하다가 우연히 봤어요. 도경 씨가 서재에서 뭔가 숨기는 걸 목격했거든요. 영숙이 목소리를 더욱 낮췄다. 호기심에 몰래 확인해 봤는데 정말 끔찍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요? 여러 종류의 약물통들이 있어요. 라벨을 보니 신경을 마비시키는 약물들이더라고요. 그리고 계약서 같은 서류들도 있고.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가장 충격적인 건 회장님의 죽음 이후 재산 분배 계획서까지 미리 작성해 둔 거예요.
나연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어떻게 그런 계획적인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럼 왜 지금까지 아무 말 안 하셨어요? 경찰에 신고하면 되잖아요. 저 혼자서는 할 수 없었어요. 영숙이 고개를 떨구었다. 증거를 가져오려면 금고를 열어야 하는데 비밀번호도 모르고, 그리고 만약 들키기라도 하면 저부터 위험해지잖아요. 비밀번호 단서라도 있나요? 글쎄요. 도경 씨가 자주 확인하는 달력이 책상 위에 있는데 특별히 표시된 날짜가 있더라고요. 혹시 그게 비밀번호일지도 몰라요. 나연은 결심했다. 오늘 밤에 제가 가보겠어요. 너무 위험해요. 만약 들키면 어떡해요? 괜찮아요. 회장님을 더 이상 이런 식으로 둘 수는 없어요. 나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분이 혹시 제 아버지일 수도 있거든요. 영숙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얼굴이 너무 닮아서. 어린 시절 잃어버린 아버지와 말이에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렇다면 더욱 그냥 둘 수 없어요. 그렇다면 영숙이 나연의 손을 잡았다. 정말 조심하세요. 그들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인지 모르니까요. 그날 밤 자정이 넘어서 나연은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다. 복도는 조용했고 아래층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2층 서재까지의 복도는 마치 미로 같았다. 나연은 맨발로 소리 없이 걸으며 주위를 살폈다. 회장의 방을 지나 복도 끝에 있는 서재에 도착했다. 서재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가니 달빛만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고 있었다. 커다란 책상과 높은 책장들이 방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영숙이 말한 책장은 창문 왼쪽에 있었다. 나연은 핸드폰 플래시를 약하게 켜고 책장을 살펴봤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책장이었지만 손으로 만져보니 뒤쪽에 이상한 부분이 있었다. 몇 권의 책을 빼내자 책장 뒤편에 작은 디지털 금고가 숨겨져 있었다. 네 자리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이었다. 나연은 책상을 살펴봤다. 달력에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친 날짜가 있었다. 10월 25일. 1025를 입력해봤다. 삐삐삐. 금고가 열렸다. 나연은 조심스럽게 내용물을 확인했다. 첫 번째로 보인 것은 여러 개의 작은 약병들이었다. 프로포폴, 미다졸람, 신경억제제라는 라벨들이 붙어 있었다. 그중 하나에는 고용량 주의에 치사량 근접이라는 무서운 경고문이 적혀 있었다. 두 번째는 서류들이었다. 재산 이전 계획서, 유언장 초안, 보험금 수령 계획 등의 제목이 보였다. 모두 도할인과 윤도경의 이름으로 작성되어 있었다. 세 번째는 병원 관련 서류들이었다. 하지만 이상했다. 회장의 실제 상태와 기록된 내용이 완전히 달랐다. 의료진을 매수했거나 서류를 조작한 것 같았다. 마지막으로 USB 하나가 있었다. 아마 더 상세한 증거들이 들어있을 것이다. 나연은 핸드폰으로 모든 서류를 촬영했다. 그리고 약병 하나와 USB를 조심스럽게 가져갔다. 금고를 다시 잠그고 책장을 정리하던 순간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나연은 급히 플래시를 끄고 책상 뒤에 몸을 숨겼다. 이상하네. 분명 불빛이 보였는데 도경의 목소리였다. 서재문이 열리고 도경이 들어와 주위를 둘러봤다. 나연은 책상 아래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다.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들킬까봐 두려웠다.
착각이었나? 도경이 중얼거리며 잠시 더 둘러본 후 방을 나갔다. 나연은 한참을 기다린 후 조심스럽게 일어나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 방에서 촬영한 사진들을 다시 확인하며 나연은 온몸이 떨렸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도할인 부부는 회장을 계획적으로 살해하려 하고 있었고 그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뒤집어 씌우려 했던 것이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경찰에 신고해야 하지만 그 전에 회장의 안전을 확보해야 했다. 그리고 영숙과 함께 더 확실한 계획을 세워야 했다. 새벽 햇살이 창문으로 스며들었다. 나연은 가져온 약병을 보며 다짐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고 회장을 구해내겠다고. 다음 날 아침, 나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회장의 상태를 확인했다. 어젯밤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들 때문에 한잠도 못 잤지만 회장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버텼다. 회장의 안색이 어제보다 더욱 나빠져 있었다. 입술은 파래져 있었고 호흡도 불규칙했다. 나연은 맥박을 확인하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더 이상은 안 돼. 오늘 중으로 해결해야 해. 그때 방문이 열리며 영숙이 들어왔다. 그녀는 나연을 보자 눈빛으로 무언가를 묻고 있었다. 어떻게 됐나요? 영숙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나연은 주위를 살피고 고개를 끄덕였다. 찾았어요. 모든 증거를. 영숙의 얼굴에 안도감과 동시에 긴장감이 스쳤다. 정말요? 그럼 이제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하지만 그 전에 회장님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해요. 나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어떻게요? 도할인 씨와 도경 씨가 가만히 있을 리 없는데. 나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일단 제가 먼저 그들과 직접 대화해 볼게요. 진실을 폭로하고 더 이상 회장님을 해치지 못하게 막을 거예요. 너무 위험해요. 그들이 어떻게 나올지. 괜찮아요. 이미 증거는 안전한 곳에 보관해뒀으니까요. 나연이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 경찰서에도 미리 연락해둘게요. 그날 오후 나연은 거실에서 도할인과 도경을 기다렸다. 마침 두 사람이 함께 들어왔다. 나연 씨, 무슨 일로 저희를 부르셨나요? 도할인이 평소처럼 밝은 표정을 지었다.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나연이 일어서며 말했다. 앉으세요. 도경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뭔가 심각해 보이는데. 나연은 깊은 숨을 쉬고 입을 열었다. 회장님의 진짜 병명이 뭔가요? 무슨 말씀이세요? 도할인의 표정이 굳어졌다. 뇌출혈이라고 하셨지만 정말 그게 다인가요? 나연의 목소리에 확신이 묻어났다. 도경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나연 씨, 갑자기 왜 이런 질문을? 매일 밤수에게 무엇을 넣고 계신지 알고 있어요. 나연이 차가운 시선으로 도경을 바라봤다. 순간 정적이 흘렀다. 도할인과 도경의 얼굴이 동시에 창백해졌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도경이 당황하며 말했다. 신경억제제, 프로포폴, 미다졸람. 나연이 하나씩 나열했다. 이 약물들이 뭔지 아시죠? 도할인이 벌떡 일어났다. 나연 씨, 도대체 무슨? 서재 금고에서 모든 걸 봤어요. 나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재산 이전 계획서, 보험금 수령 계획, 그리고 회장님을 서서히 죽음으로 이끄는 약물들까지. 도경의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졌다. 당신이 우리 사생활을 엿봤다는 거야? 사생활이요?
나연이 비웃었다. 살인을 사생활이라고 부르시나요? 증거라도 있어. 도하린이 도전적으로 물었다. 나연은 휴대폰을 꺼내 촬영한 사진들을 보여줬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요? 두 사람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다. 그리고 나연이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다. 저는 회장님의 친딸이에요. 뭐라고? 도경이 소리쳤다. 20년 전 화재에서 저를 구해주신 분이 회장님이셨어요. DNA 검사도 이미 받았고요. 나연이 거짓말을 했다. 아직 검사를 받지는 않았지만 확신에 가까운 직감이 있었다. 도하린이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설사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당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미 늦었거든. 무슨 뜻이에요? 오늘 밤이면 모든 게 끝나. 도경이 냉소하며 말했다. 마지막 용량을 투여하면.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여러 명의 발걸음이 들려왔다. 경찰입니다. 큰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도하린과 도경이 동시에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경찰들이 거실로 들어와 있었다. 윤도경 도하린 씨죠. 살인미수와 재산 갈취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꺼내며 말했다. 이거는 뭐야? 저 여자가 우리를 함정에 빠뜨린 거라고. 도하린이 소리쳤다. 억울하면 법정에서 해명하세요. 경찰관이 차갑게 말했다. 나연은 영숙과 함께 이 모든 상황을 지켜봤다. 영숙이 미리 경찰에 신고했고 나연이 시간을 끌어준 덕분에 완벽한 현행범 체포가 이루어진 것이다. 수갑을 찬 도경이 나연을 향해 고함쳤다. 당신이 뭘 알아?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고생. 나연이 차갑게 웃었다. 양아버지를 죽이는 게 고생이었나요? 그 늙은이는 어차피 오래 못 살 거였어. 우리가 좀 더 빨리 끝내주려고 했던 것뿐이야. 도하린이 미쳐 날뛰었다. 경찰들이 두 사람을 끌고 나가는 것을 본 후 나연은 급히 회장의 방으로 올라갔다. 회장님, 이제 안전해요. 나연이 회장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아무도 더 이상 해치지 못할 거예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회장의 눈꺼풀이 살짝 움직이더니 천천히 눈을 떴다. 아가. 회장이 힘없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나연의 눈에 눈물이 쏟아졌다. 아버지. 정말 아버지인 거죠. 회장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다. 20년 만에 아버지와 딸의 재회였다. 영숙이 감동의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이제 정말 끝났네요. 회장님이 회복하시면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을 거예요. 그날부터 회장의 상태는 빠르게 호전되기 시작했다. 독성 물질의 투여가 중단되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서 생명력이 되돌아오고 있었다. 나연은 회장의 침대 옆에 앉아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20년 동안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얼마나 찾고 싶었는지를. 운명은 이상했다. 아들의 치료비를 벌기 위해 시작한 간병일이 결국 잃어버린 아버지를 찾게 해준 것이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아름다운 노을이었다. 3개월 후 정태석 회장은 휠체어에 앉아 넓은 거실 창가에서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신문을 읽고 있었다. 독성 물질의 투여가 중단된 후 그의 회복 속도는 의료진들도 놀랄 정도였다. 의식을 완전히 되찾은 것은 물론 간단한 대화와 거동도 가능해졌다. 아버지, 오늘 병원에서 검사 결과 나왔어요. 나연이 밝은 표정으로 다가왔다. 의사 선생님이 정말 놀라시더라고요.
이 정도 회복은 기적에 가깝다고 하시면서요. 회장이 딸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내가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다. 너와 영숙이가 아니었다면. 그런 말씀 마세요. 나연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거실 한쪽에서는 영숙이 정성껏 차를 우리고 있었다. 이제 그녀는 단순한 가정부가 아니라 이 집의 소중한 가족 구성원이었다. 회장이 직접 우리 영숙이라고 부르며 친딸처럼 대했다. 영숙아, 고마워. 내가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모든 게 끝날 뻔했구나. 회장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 제가 한 건 당연한 거였어요. 영숙이 차를 내오며 답했다. 오히려 나연 씨가 정말 대단하죠. 그 위험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때 현관에서 경쾌한 목소리가 들렸다. 할아버지, 저 왔어요. 어엿한 중학생이 된 은호가 학교에서 돌아온 것이다. 은호는 며칠 전 마지막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이제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다. 회장이 후원한 덕분이었다. 우리 은호 왔구나. 회장의 얼굴이 환해졌다. 오늘 학교는 어땠니? 정말 재밌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할아버지께 편지를 써달라고 하셨어요. 은호가 배낭에서 편지를 꺼냈다. 제가 어떻게 건강해졌는지 발표했거든요. 나연은 아들의 밝은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찼다. 몇 달 전만 해도 희귀병으로 고생하던 아이가 이제는 또래 아이들과 다름없이 뛰어놀 수 있게 되었다. 은호야, 숙제는 했니? 나연이 물었다. 네. 그런데 엄마,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회사 견학은 언제 가요? 은호의 눈이 반짝였다. 회장이 웃으며 답했다. 다음 주에 가자. 내가 커서 할아버지 회사를 이어받으려면 미리 구경해봐야지. 정말요? 우와, 은호가 신나게 소리쳤다. 이때 문이 열리며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들어왔다. 회장의 오랜 비서인 최 비서였다. 회장님,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최 비서가 정중하게 말했다. 윤도경 씨는 25년, 도아린 씨는 15년 선고가 확정됐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구나. 그들도 참. 돈에 눈이 멀어 그런 끔찍한 일을. 아버지,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나연이 위로했다. 이제 모든 게 정리됐으니까요. 맞아요, 회장님. 영숙도 거들었다. 앞으로는 행복한 일만 생각하세요. 최 비서가 계속해서 보고했다. 그리고 회사 이사회에서 결정이 났는데 나연 씨를 정식으로 후계자로 등록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아직. 나연이 당황해했다. 천천히 배우면 돼. 회장이 딸의 손을 꼭 잡았다. 은호도 크면 함께 도와줄 테고. 할아버지, 저 열심히 공부할게요. 은호가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은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했다. 영숙이 정성껏 준비한 따뜻한 음식들이 식탁을 가득 메웠다. 이런 평범한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겠구나. 회장이 감회에 깊게 말했다. 정말 그래요. 나연이 아버지를 바라보며 답했다. 몇 달 전만 해도 이런 날이 올 줄 꿈에도 못 봤어요. 엄마, 그런데 우리 이제 계속 여기서 살아요? 은호가 물었다. 그럼. 이제 우리 집이잖아. 나연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와, 정말 좋다. 은호가 좋아했다. 식사 후, 나연은 아버지와 단둘이 정원을 산책했다.
가을 저녁의 공기가 상쾌했다. 나연아, 고맙다. 회장이 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너 때문에 새 생명을 얻었어. 그리고 무엇보다 잃어버린 딸을 되찾았으니까.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야말로 감사해요. 아버지를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주신 운명에게요.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정언을 걸었다. 20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혈육의 정은 쉽게 이어졌다. 아버지,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요? 뭐든 물어봐라. 그때 왜 저를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화재 후에 말이에요. 회장이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때 나도 큰 사고를 당해서 오랫동안 병원에 있었어. 의식을 되찾았을 때는 이미 내가 고아원으로 간 후였고, 계속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찾지 못했지. 그랬군요. 하지만 운명이었나 보다. 결국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됐으니까. 회장이 미소를 지었다. 그날 밤 나연은 은호의 잠자리를 챙겨준 후 자신의 방에서 창밖을 바라봤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몇 달 전만 해도 아들의 치료비 때문에 절망했던 자신이 이제는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니. 정말 인생이란 알 수 없는 것 같았다. 문득 서랍에서 어린 시절 사진 한 장을 꺼냈다. 7살 때 아버지와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다. 이제야 그때의 아버지와 지금의 회장이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가족들은 함께 시내로 나들이를 갔다. 회장은 휠체어를 타고 있었지만 표정은 매우 밝았다. 할아버지, 저기 놀이공원이에요. 은호가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다음에 가자. 할아버지가 더 좋아지면. 회장이 손자를 바라보며 약속했다. 정말요. 약속. 약속. 나연은 이 모든 광경을 보며 행복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다. 과거의 아픔은 모두 잊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만들어갈 미래만 생각하기로 했다.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다. 마치 그들의 앞날을 축복해 주는 것 같았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들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항상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